안녕하세요. (2022년) 인문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북클럽 오리진의 지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클럽 오리진 활동을 하기 전에 예전에 기자 시절에 길 위의 문학을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사를 가서 말 그대로 길 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 관련된 유적지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행사가 벌써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는데도 보니까 요즘은 길 위에서 또 사람들이 참 바쁘더군요. 거의 이제 스마트폰에 눈길이 가 있는 경우도 많고 길 위에서 다들 바쁜데 정작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하는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좋은 행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기술 환경 때문에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문학이 그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 건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역 중에 한 명이 또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0년을 맞아서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또 인문학이 새롭게 맡아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한편 앞으로 도약을 위한 사업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과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규정원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도서관협회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종합토론의 좌장이시기도 하죠. 시락박물관 관장님으로 계셨던 김태희 전 관장님을 무대로 모셔서 본격적으로 포럼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여행, 교우 이게 대단히 중요한 행위죠. 그래서 옛 그 실학자들도 다 이제 경청할 만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걸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그 다산 선생님이 사셨을 때 이 금강산 유람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다산 선생님은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은 좀 탐욕이라고 비난을 하지만은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좀 구별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풍광을 본다는 것은 이제 독서하고 통하는 건데 예컨대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원래 그 문자라는 것은 자연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문자 이전에 문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풍광을 보는 것은 아직 그 문자로 엮어지지 않은 책.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독서는 문자로 된 책을 읽는 거지만 자연 풍광을 보는 것은 아직 문자로 되지 않은 문자의 그 책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암생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깥 풍경을 보고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새가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내가 말하는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요 서로 지저귀며 어울리는 글월이다. 다섯 채색을 문장이라 이른다면 문장으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오늘 나는 책을 읽었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는 그 책을 통한 여행이라 할 수 있고 여행은 책을 통하지 않은 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여행에
여행에서 그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교우인데 담원 선생이 있죠. 또 실학자분의 그분은 이 옛사람도 말리에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마 독서를 통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담원 선생은 이런 독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중국 여행을 하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 중국 여행의 꿈을 키우게 된 건 사실은 독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꿈을 키웠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 가서 벗을 사귀었는데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었죠. 이처럼 독서, 여행, 교우는 서로 긴밀하게 통하는 행위입니다. 그 독서, 여행, 교우 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독서 활동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기류의 인문학은 기류에 서린 인문 콘텐츠에 주목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탐방하는 행위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크게 여행의 범주에 드는 행위를 할 수 있죠. 독서와 여행이 개인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을 통해서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입니다. 독서, 여행, 그리고 교우가 다 가미된 것이죠.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이 진행된 지 10년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내년이 10주년이고 이제 올해까지가 이제 10년째 진행되는 거죠. 무탈하게 10년을 유지한 것만 해도 일단 칭찬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좋은 인문학 프로그램이 중앙에서만 향유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널리 확산하자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죠. 그리고 인문학이 대학이나 전문가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향토사학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사는 곳의 내력과 매력을 알려주고 또 알게 했습니다. 도서관은 인문활동 공간으로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수준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의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인문기행은 관광의 수준을 높여서 관광 산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 성취에는 도서관과 도서관 사서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과 인문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도서관 임직원들의 관심과 사서들의 열의가 없었다면 성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진화했습니다. 강좌와 탐방이 결합된 것이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데 후속 작업이 부과된 것은 본 프로그램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고 여러 변형된 유형이 등장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책, 지식이죠. 지식을 갖추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 삶의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것이며 평생 교육과 평생 학습의 장소로 각광받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문활동의 공간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신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향상의 의미도 문제지만 물질적 조건이 절대적 수준에서 향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정신적인 면의 결핍 내지 부조화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인문학 내지 인문활동이 필요한 까닭이며 도서관이 주목되는 까닭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충격이자 위기였습니다.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도 예외가 아니었죠. 코로나 위기는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동안 왠지 낯설었던 비대면 양식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재택근무 형태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악수와 마스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등 새로운 에티켓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된 끝에 코로나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고용을 확대했던 빅테크 기업이 다시 고용을 감축하는 움직임이 뜻밖의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움직임은 J커브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완전한 회귀는 불가능하고 그 중간에 어디쯤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방식에 익숙해지고 편해지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면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비중이 증대하지만 대면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대면 방식은 대면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 완전한 대체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도서관 기뢰인문학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외에도 기술 변화, 기후 변화, 인구 변화 등이 점차 더욱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 AI 그런 기술 변화 문제죠. 그다음 기후 위기, 환경 위기, 에너지 위기. 또 사실 팬데믹 원인도 그렇습니다만은 기후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인구 변화로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인문학 과제를 재조명하거나 재설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디 인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고전입니다. 이 고전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주제들, 삶을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조언들 그런 것들이 담아 있죠. 그래서 힘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인순고식, 각주구검의 자세로 다가선다면 낡은 것에 불과한 거죠. 고전은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하고 재의미되고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바로 벚꽃 창신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최근 위기와 변화에 대해서도 벚꽃 창신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10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오래되면 느슨해지고 경직될 수 있습니다. 악기의 줄을 조이고 풀어주듯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은 기뢰인문학 10년을 돌아보고 호흡과 자세를 가다듬어 더욱 힘찬 전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가 향후 발전적 논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희 전 실학박물관 관장님이 내분 발표에 앞서서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또 새롭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행사는 네 분이 발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데요. 첫 번째 발표 맡아주실 분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우 부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 공릉 꿈마을 협동조합의 김지원 이사님. 네, 세 번째는 플라톤 아카데미의 최선재 연구지원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네 번째는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박수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인문학 포럼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10년 뉴노멀 인문학을 말하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부연구위원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10년의 성취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인문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와 그리고 작년에 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그리고 올해 인문지수 개발 기초 연구, 그리고 현재 이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오랫동안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평가 작업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왔고 그 연구진과 함께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인문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서관 기리의 문학의 사업 추진 경과와 특성 그리고 주요 이제 모범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에서 좀 참고할 만한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20년 이제 기리암 인문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정신문화 정책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여가문화 정책의 하나의 일환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어떻게 점점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면서 2016년에 인문학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2017년부터 1차 기본계획 그리고 올해 이제 2차 기본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점점점 체계를 잡혀왔고 그리고 기본 궤도가 만들어지고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여가문화 환경 조성에 관련한 인문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이 추진되었고 관련해서 저희 도서관 기리의 문학도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와서는 인문정신문학과가 신설이 되고 인문정신문화진흥 관련 과제들이 수립되면서 기본적인 체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1차 기본 계획이 교육부와 함께 준비가 되면서 주체적인 인문 소비 강화,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어떤 과제를 정립을 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보시면은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그리고 도서관 기리의 문학 등 이제 주요 프로그램들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문화 기반 인프라 조성 확충 문제도 같이 인문 프로그램, 인문 정책 과제의 주요 과제로서 추진이 되면서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관련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강좌 기본적인 강좌 중심으로 좀 사업이 편충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가 계속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나 초고령화 등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역별 향유의 격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행 기관들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관련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2022년 시점에 2차 기본 계획이 작년 12월에 발표되면서 인문가치의 발견과 공유, 그리고 인문가치의 구현과 확산, 그리고 인문정신문학 지능 기반 강화 등에 대한 과제를 정립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를 체감형, 참여형, 사회공헌형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인문공간을 문화 기반 시설 전반에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연구자와 활동적 고령자층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이런 것들을 또 주요 목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현재 외로움 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또 신규 사업이 발굴되어서 외로움 사업도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지수 개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역 간 격차를 확인을 하고 이것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나 다양한 사회계층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신규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몇몇 과제는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기리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사업이 확정이 됐고 주관기관으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강연과 탐방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체험이나 후속 모임 등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의 유형이나 특별 프로그램 이런 심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5천 회 가까이 진행이 됐고 누적 참여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누적 사업 실적을 또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594회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현재 5천 회 가까이 했고 올해는 아마 5천에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적 인원도 2만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1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참여 도서관도 121개에서 현재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는 300개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규모는 900만 원 정도 기관당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특별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형들은 현재 기본적으로 좀 자유기획 유형이랑 특화기획 유형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좀 보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타 유형으로 해서 역사예술이나 진로 글쓰기, 자연환경 순으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길이의 문학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강연과 탐방, 체험과 후속 모임 등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결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이제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의 하나의 허브, 문화적으로 이제 인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로 기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 유형도 굉장히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있고 나쁜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서관의 탐여자나 이제 담당 사서 선생님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우수 도서관 선정과 담당 우수 사서 관련해서 시상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 실제로 사서 선생님이나 도서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독려하고자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도서관들이 꾸준히 기류의 문학에 참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전라남도 우립도서관과 마포 우립 서강도서관이 초기부터 계속 꾸준히 입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서강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5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작년부터 해서 모니터링 다녀보면 이제 한번 시작한 곳은 꾸준히 계속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도서관 길이의 문학이를 일단 모든 교양 프로그램의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쭉 꾸준히 이렇게 여러 개 층층이 쌓는 식으로 많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주요 사항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인력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도서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담당 사서 선생님이 혼자 고생하시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옮기시거나 이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들이 또 생각보다 좀 있고요.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관련한 어떤 강사 섭외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본인의 개인적인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서의 순환보직, 이제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 또 순환보직제가 있어서 사서 선생님 바뀌면서 또 이렇게 전문적인 사업성이 이제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사항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사업 추진 제언을 좀 길게 하려고 앞부분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주제가 도전 있잖아요. 도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도전을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10년을 정리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우리가 도서관 길이의 문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여러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문체부가 현재 인문정신문화정책 사업은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혔고 계속 예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문정신문화정책에서의 가장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서 도서관 길이의 문학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 사업입니다. 가장 기본 사업이라서 도서관 길이의 문학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나머지 신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도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도서관 기리문학 사업에 관련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관련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이게 기본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본부 사업이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잘 하는 데가 있지만 안 하는 데는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강사 교육, 강사 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 강좌 구성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사서들, 그리고 갑자기 뭐 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인문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기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정보 관련해. 그리고 심화 프로그램도 특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문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데들을 찾아가서 관련한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관리하려면 본부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역량과 지역 내 자율화, 지역 내 연계 사업 추진.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 기리의 문학은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기리의 문학을 해온 도서관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거점 도서관에서 육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기리의 문학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희가 현재 뭐 인문 전담 기관을 신설하지 하는 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지역 내 네트워크, 광역 시도 내에서의 어떤 인문 허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도서관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강생 관리나 프로그램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갔을 때 해줬으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홍보를 얘기합니다. 도서관 기리의 문학 이 브랜드를 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서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거나 홍보를 할 때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홍보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화형 프로그램도 좀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여러 가지 좀 기획을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희 지금 지혜학교가 또 따로 있고 심화 유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합치자는 얘기도 있는데 합치는 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따로 스타트했는데 그걸 또 중간에 합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심화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저희가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극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대면 강좌가 시작이 됐지만 비대면 상황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어쨌든 병행을 하거나 보조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출판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이제 인문 360이 있긴 한데 서브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 도서관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립 도서관들이 좀 있어요. 작은 도서관으로도 많이 있고 한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다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립 도서관은 한 2군데 가봤는데 너무 담당 사서 선생님이나 그 관장님이 너무 몸빵으로 그냥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화 유형도 한번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관련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성우 연구위원님이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10년의 성취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김태희 전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이면 참 이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표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릉꾼마을 협동조합 김지원 이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도서관을 통해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 화랑도서관 도서관 일촌입니다. 박수로. 예, 제가 왜 여기에 초대됐는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길이 인문학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수요자에서 참여자였다가 지금 생산자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그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제 화랑도서관이 있어요. 그 화랑도서관에서 저는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원활동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그 마을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도서관 일촌 자원활동가거든요. 예, 그래서 초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편안하게 저는 발표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화랑도서관이 있는 건물이에요. 구립이고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인데 이 안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도서관이 있는 국내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만남의 우물터라고 저희 늘 부르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지금 한 12년 전에 이런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 조금 더 그 학원 많은 곳으로 좀 이사 가야지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마침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가 생겼고 그 안에 도서관이 생긴 거죠.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처음 여러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사서 선생님들도 만나게 됐는데 그때 했던 첫 번째 프로그램이 도서관 학교였어요. 도서관 학교 그러니까 10회차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원활동가 그룹을 만났는데 그 분들과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보시면 굉장히 유리와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이 나지만 이 안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멋있죠.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됐는데 위에는 도서관이고 아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유스 카페예요.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고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뭐 우물터도 되지만 마을 주민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포괄해서 도서관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저렇게 공터라는 이름으로 또 저희 불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화랑도서관의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길이의 인문학에 이렇게 초대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참여하면서 되게 좋은 도서관 프로그램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매력적인 공간을 더 매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결과 관계가 굉장히 그 관계망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마을의 강사들도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마을 인문 콘텐츠를 활용한 공릉 우리 동네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학교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교실 속 마을 알기에 저도 그 협동조합으로 참여하면서 협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강사 풀이 다른 데에서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계속 엮고 그리고 그분들의 성장을 돕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 저희 그 아이들과 책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협동도 배우고 마을을 또 도우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 저희가 이제 늘 뭐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도 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요자였어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민원인인 거죠. 민원인이자 수요자였고 참여자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을과 함께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활동을 하게 된 것들이 이런 가치와 약속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언문까지 만들게 되는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서관 학교 처음 모습이에요. 지금은 노원구에서는 책 읽는 어머니 학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구립도서관이 그 도서관 학교의 모형으로 작가들을 만나곤 하고 있는데 도서관 학교의 특징은 일단 진짜 그냥 일반 강의라기보단 어떤 프로젝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막 모든 것들을 했던 것들을 또 하는 그런 반복된 그런 강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이제 눈높이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제안을 하게 되면 관장님과 그리고 우리 사서 선생님들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프로그램화 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의 주제 윤동주 작가에 대한 하나의 주제로 14회차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도서관의 심장, 제가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서관 활동은 사서 선생님들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서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자원활동가들이 같이 협력하고 사서가 얘기 못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머니 사서가 있고요. 어린이 사서, 청소년 사서, 어머니 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의도 하고 밖으로 간 도서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 사업도 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참여자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에 그 저희가 과기대하고 그리고 서울여대가 가깝게 있거든요. 그분들 교수들에게 이런 의뢰를 하고 그리고 직접 제안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운영을 했었던 입문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활동들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회의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고 그 찾은 것들을 또 연결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런 협동조합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마을 축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이 올해 했던 거고요. 잠시 코로나로 좀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좀 진행되면서 더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해방하라 하고 이제 올해의 주제였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저희가 마을 여행을 같이 기획하면서 마을 여행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서 아이들과 육군사관학교나 다른 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 사진을 보셨을 텐데 그것도 마을 여행 해설사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 마을의 강사가 되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시고 어느 해에는 한 해 동안 90회 정도 마을 여행을 진행을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기리에 인문학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모두를 위한 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리어 프리 공감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4.16 재단에 저희가 그 공모 사업에 또 되어서 이제 모두가 안전한 마을에 대한 그런 그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고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도서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도서관 일촌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이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생산자가 되고 함께 여러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장터도 열리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도 2회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는 일들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사회적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냥 뭐
저희가 뭐 돌본다기보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책도 공릉공릉이라는 책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도 받게 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많은 성장이 좀 있었겠죠. 네, 저는 그 어느 분이 이제 그 포럼 자료집에 도서관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쓰신 글을 보고 저는 한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달아봤어요. 저는 책과 사람이 만나면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재창조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이 주인공인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여러 안전망이 도서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여러 인문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도서관이 한다고 생각하고, 마을 공동체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이 삶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코스모스 풀어읽기 같이 했었고, 이때 정말 전 너무 감동받았던 것이 사서 선생님의 역할이었거든요. 물론 홍보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믿고 찾게 되는데 그 역량이 저는 사서 선생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서 선생님께서 늘 한 회차 한 회차 정성스럽게 저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늘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렇게 과학 관련해서 가을밤 과학과 우리의 시간이라는 시간도 저녁에 있었고, 오전에는 코스모스 풀어읽기를 함께 하면서 이게 책 읽기가 단지 인문, 사회, 과학, 문학만이 아니라 과학과 연결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사진 두 개는 책 수선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책을 계속 수선하는 이 과정도 과학이더라고요. 저는 좀 어려웠는데, 예, 이 과정을 또 같이 겪으면서 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도서관을 만들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북스타트도 같이 했고, 위에 있는 두 사진은 과기대하고 공릉 인문학 특강을 같이 했었던 시간이거든요. 올해도 너무 재밌었고, 밑에 북스타트는 저희가 이제 북스타트 꾸러미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새롭게 관계 맺기를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어머님들과 그다음 저희는 세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분들이 마을에서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고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위해서는 저희처럼 경험 있는 사람이 이모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거는 청소년 사서들과 함께 했던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청사토론이에요. 청사토론은 청소년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올해 주제는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본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매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 토론에.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서울시립과학관과 함께했던 한여름밤의 과학관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도서관에서 배운 거예요. 도서관에 그 강사를 초대하고 배우고 그 워크숍을 통해서 실제로 나가서 학교에서도 해보고 마을의 축제 때도 해보고 이번에는 노원북 페스티벌에서도 나가서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서 쌓이는 실력들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북스타트 사진 보여드렸는데, 북스타트 활동하다가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이걸 북스타트가 단순히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것이 북스타트가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나 스타트가 있는데 어르신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북스타트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때 마침 저희 협동조합에서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그 저희가 뭐 후원금을 좀 받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책을 읽는 워크숍을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준비할 때 거의 99%는 저희 활동가가 준비를 했고 1% 거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사사 선생님이 홍보물 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어제부터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벌써부터 10분, 어제 10분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활동가와 사서들이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 그리고 지역과 도서관이 연결하는 것,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그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그 센터장님 이하 사서 선생님들 그리고 센터 선생님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을 걷기예요. 도서관이라는 어떤 공간, 어떤 센터라는 그런 공간이 있지만 공간 밖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사서 선생님들께 제가 그냥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를 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 잘하고 싶다 하면 마을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셔서 만나시고 더 많은 연결들을 만들어내셔야 그게 가능하고 더 많은 자원들을 찾아내실 수 있고 연결하실 수 있는 힘도 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는 줄 것이 있다. 이건 우리 마을에서 항상 서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저희가 공동체로 만났고 공릉동에서 뭐 살거나 활동하는 이유로 만나면서 이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구나. 모두가 할 수 있구나.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줄 것이 있다 하고 생각하다 보니 또 둘러앉게 되고, 둘러앉으니까 서로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하나 조그만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가면서 그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월급 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일꾼과 자원활동가가 협력하게 되고 함께 열린 공동체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서로 성장시키는 역할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로 또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마을에 어떤 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나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2019년도에 포럼 자리에서 한번 이런 걸 해봤었는데 그때 있었던 자료에서 또 들고 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계속 추가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겠죠. 네, 저는 이런 관계가 저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좀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좋고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기리의 인문학이고, 그 기리의 인문학을 통해서 많은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신다면 더 기회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발표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됐는데 왜 제가 발표해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굉장히 귀한 사업이에요. 예,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 좀 들었었는데, 예, 이걸 통해서 하고,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기획해 주시는 많은 또 분들이 계시다는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또 응원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또 토론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원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확실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니까 이렇게 좀 와닿네요. 이 사진에 보더라도 열기나 활기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사업 경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플라톤 아카데미의 최선재 연구지원실장님이 인문학 사업 경험을 통해 본 도서관 인문학이 갈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김지연 이사님 말씀 듣고 진짜 저도 화랑도서관에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전병근 선생님 말씀처럼 좀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발표여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재단 사업 경험을 통해서 도서관 인문학의 갈 길이라고 했는데,
저는 도서관 인문학 사업은 굉장히 큰 흐름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민간재단들은 이제 여러 촉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재단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개요하고 그리고 심화 사업, 심화 연구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 확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재단이 지금 2010년 11월 4일에 문을 열었는데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을 기점으로 조금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도서관 기리 인문학 사업도 10년의 기점에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0년, 이전에 10년 하고 이후 10년, 2년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일단 저희 재단은 2010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정도 운영이 되었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입니다. 처음에 재단이 만들어진 건 신학을 하셨던 김상근 교수님과 이사장님께서 뜻을 모아서 만들어졌었고요. 한 5년 동안 그 김상은 교수님께서 기틀을 잘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사회와 학술위원회 교수님들께서 인문학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네, 이런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민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문학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들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심화 연구 지원 사업들과 그리고 대학을 지원하고 지혜나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확산 사업에 유기적으로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스탠포드에 이제 석좌 교수를 지원하면서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그리고 최근에 서강대학교에 그 젊은이들의 실패를 연구하는 희망연구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학술대회 한 5년 동안 저희가 이 지원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혜나무라고 해서 성현 50분과 50권의 책들을 소개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올해 연도에는 이제 조금 인생이라고 하는 테마, 저희가 사실은 10년 기점으로 달라진 부분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에 10년은 고전, 동양 고전, 서양 고전을 다뤘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은 인생에 대한 테마들을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인생 테마, 뭐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든지 사랑, 돈, 일 여러 가지 테마들을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강연을 고민하고 연구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학교도 인생 테마를 가지고 새롭게 버전 2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확산 사업은 저희가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디오, 영상 보급, 그리고 출판, 도서 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저희 재단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 강연, 인문학 아고라라고 하는 대중 강연 시리즈 때문에 알려졌는데요. 2012년도에 동양 고전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인문학 강연 컨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고전, 동양 고전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삶의 내용들을 질문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강연들을 기획해서 세상에 소개를 했고요. 저희가 이런 강연들을 만드는 데는 그 시대의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학술위원회 교수님들과 함께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의 주제들을 함께 고민해서 큰 테마를 가지고 1년 동안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제 변화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강연도 저희가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대학 강단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이제 방송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방송국 안에서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전파성을 좀 높여보자라는 방향으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SBS와 함께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다가 이게 저희가 그 대중의 심리가 어디로 흘러가나라고 봤더니 스마트폰을 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집중돼서 볼 수 있는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들로 해가지고 인생의 발견 시리즈를 새롭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나 편집이나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역시 인생의 테마와 함께 부합시켜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인생의 테마를 또 전달해 보자라고 해서 돈, 두려움, 기쁨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오강남이라고 하는 그 토크멘터리를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확산 사업 중에 하나는 저희가 대학생들 그 학술 동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강단에서도 많은 인문학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과 참여와 시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참여형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학생들을 1년 동안 끌고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웹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여름에는 인생 캠프를 함께 가고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이라고 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그 웹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 주제들 나와 타자, 정의사회 문제 뭐 이런 주제들은 학생들이 본인이 삶을 지금 살아나가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을 뽑은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강연으로 만든 모든 컨텐츠들은 대중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서로 이렇게 외부로 퍼블리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카 뮤직과 함께 이렇게 너무 훌륭한 명반인데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개가 덜 된 그런 이렇게 곡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주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음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온라인 컨텐츠로 소개하는 작업들을 조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빙도 주력을 해서 연구 결과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정, 뭐 강연들 아니면은 뭐 대학생 관련된 컨텐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라톤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컨텐츠들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그 온라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특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고민해보자라고 했을 때 약간 조금 집중도 있는 컨텐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하고 신동아와 함께 저희가 인터뷰 기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공간을 소개하는 지도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관리해서 한 2년 주기로 공간들이 뭐 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업데이트로 이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력하고 있는지 인문 지도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들이 이제 유형의 형태들이 뭐 세로 버전으로 바뀌고 이렇게 디바이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들을 반영해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동안은 저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게 미션과 비전도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월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탁월함을 추구하는 방향의 형태로 저희가 미션과 비전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중과 이런 그 학계가 저희가 교두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협력해서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지혜를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행복한 사회의 마중물이 된다라는 미션과 그에 따른 비전들을 다시 정비를 했고요. 5가지 사업들로 조금 정비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공간 지원 사업, 로컬 인생 학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지관서가라고 하는 브랜드로 새롭게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서가는 인문 컴플렉스라고 해서 그 도심 속의 삶의 학교라고 해서 지금 지관서가라고 하는 북카페 형태의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공간들을 전국에 한 100곳을 한 10년 안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관서가는 그 바쁜 일상에서 생각을 잠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도 온라인 직관서가를 처음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온라인을 고민할 때 우리 오프라인으로 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날로그 감성을 좀 구현해 보자. 그리고 좀 섬세하게 고민하고 기획하고 밀도감 있게 구현해 보자. 그리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좀 도와보자라는 취지로 공간을 기획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산에 4곳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평택, 안동, 다양한 도시들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울산 대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오실까, 많이 오실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QR 체크인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 정도 오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1년에 하나 정도 만들어가지고 한 9년 동안 만들어 볼까라고 했는데 시민분들이 이렇게 만남을 원하고 있구나, 오프라인 만남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많은 공간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간에서는 인문 도서, 인문 활동, 그리고 차를 마시는 공간이고요. 이 모든 공간들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산 대공원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리스타가 장애인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장생포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그 물류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었는데 이 공간을 약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공간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노인복지관의 이제 그 마련된 공간인데 여기 노인분들이 바리스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 어떤 공간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뜨개질 공간 여러 공간들을 말씀 주셔서 뜨개 공간도 마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고요. 네 번째 공간은 과학대학, 유니스트 대학에 마련된 공간이고요. 이 4개의 공간들이 전부 인생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관계라는 테마,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이라는 테마, 세 번째 공간은 나이듦, 그리고 여기는 명상, 메디테이션이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공간반을 위해서 이제 명상 음악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병훈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전병훈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강연할 김재인 교수님 강연인데요. 내일 강연은 그 SBS와 함께 지방에 가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사실은 서울 방송국이 와가지고 지방을 소개해 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이제 방송국과 함께 지방을 돌면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지관서가의 모든 책들은 동네 책방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 책방 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약간 협력적인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관서가 매니아라고 해서 이 지관서가에 찾아오셔서 뭔가 돕고 싶다, 사사 역할을 하시고 싶다,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다라는 분들의 니즈를 모아서 이렇게 지관서가 매니아라고 하는 봉사단체, 봉사 조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떻게 시대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사업을 발전시킨 부분도 있고요. 꾸준하게 해온 사업들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들을 쭉 진행하면서 이게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사업에 이렇게 이제 보면서 특히 이제 지혜학교나 아니면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사업들의 내용들을 저희도 실은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기리의 인문학 사업에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조금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에 발표하실 때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비슷한 제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오고 계시지만 도서관은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운영해 오시는데 더욱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도서관이 저는 지역의 그 커뮤니티 허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브가 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지만 그런 인문 활동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도서관에서 그러한 커뮤니티 허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찾아가고 싶을 때 검색을 하는데 보통 니체라고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갈등 혐오, 제가 궁금해하는 주제들이나 강연자나 이런 부분들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플랫폼이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플랫폼, 그리고 저희 재단도 실은 백엔드에서는 강연자들이라든지 그 참여하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전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백엔드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그 강연자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다음 사업을 할 때 유리하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엔드에서 쌓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더욱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교수님들께 인생 테마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서 연구 결과를 좀 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연구 장표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시대적 맥락과 미래 가치 바탕한 좋은 삶, 훌륭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플랫폼의 인문활동이라는 카피를 이제 연구자분들이 적어주셨는데 이 카피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라톤 아카데미 최선재 연구지원실장이 발표했습니다. 그 인문학 연구 지원부터 일반 지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발표자로는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박수밀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관심사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전을 연구하는 고전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문저술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대문호인 연암 이제 박지원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연암이 지금 여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여기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전 공부와 더불어 이제 지금 시대의 인문학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또 기리의 인문학에도 꾸준히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애정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문학 정신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온라인 세상이 열리는 뉴 노멀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리의 인문학 사업도 이제 뉴 노멀 시대를 맞아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21세기 문예 사조와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들려줌으로써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 인문학의 주제 탐색과 방향성 제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문예 사조를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이제 근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의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근대의 출발을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어쨌든간 이 근대 인간은 바로 이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는 이성의 시대이자 계몽의 시대이고, 그래서 생각하는 이성 주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근대 시대에서는 이런 이성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 여기가 바로 이제 내 이성이 아닌 그런 무의식의 자리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는 주체가 아닌 타인의 욕망이 있는 자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인간은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체성이 끊임없이 흔들리고요, 또 나의 실존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21세기 특징 짓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세기는 먼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성의 한계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근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성이죠. 이성은 분류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구별해서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별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은 악에 대해서, 미는 추에 대해서, 또 영혼은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이제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후자가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붕괴라고 했는데, 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그런 가족 제도가 와해되고 또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가 많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의 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따돌림이 아니라 자아 실현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인간은 노동, 타인,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소외가 됩니다. 그 카프카의 변신이 이제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해줘요. 그래서 그레고르 잠자가 이제 벌레로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족으로부터도 소외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이성의 도구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이 합리성과 유용성에 종속되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모든 활동들이 유용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되면서 이제 자연과 인간이 단순한 도구로 전락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환경 위기가 대두가 되는데, 1970년대부터 이 생태학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생태 사상이라고 하는 게 꾸준한 어떤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기 써 있듯이 중심 지향과 이분법을 해체하고 이제 타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신에 대해 차별받았던 몸, 또 인간에 대비해 차별받아왔던 자연 생태, 그리고 남성과 대비해 차별받은 여성이 이제 존재의 평등이라는 그 정신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담론으로 부상이 되어서 몸, 생태, 여성 담론이 이제 21세기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락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이 장 보드리아르가 한 말인데요. 그 현대에는 제품의 기능이 아닌 기호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을 구매하는 행위가 어떤 이 제품의 기능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미지를 이제 소비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이제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을 사는 것은 이 기능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권위, 애플이라고 하는 권위를 보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선택은 어떤 주체적인 결정이 아닌 그런 집단 무의식의 욕망이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라고 믿는 것 또는 나의 성공이라고 믿는 게 나의 주체적인 어떤 결정이 아닌 그런 집단 무의식의 욕망일 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시뮬라크라는 개념도 이제 뭐 플라톤부터 제기되기는 하지만요. 일단 장 보드리아르의 견해를 빌리자면은 이제 오늘날 어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복제, 가상, 이미지가 현실과 진짜, 실체를 밀어내고 그 원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복제물이라든가 가상 세계가 조잡했지만은 이제 갈수록 실제와 똑같아지게 되고요. 그런 구별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잘 말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멀지 않아서는 그 죽은 이를 똑같이 재현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세계는 진짜와 가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삶에 중요한 화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 활발해지고요. 또 이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20세기의 민족주의가 좀 퇴조하고요. 그 자리에 탈이데올로기적인 문화와 일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을 전후로 해서요. 그 스마트폰, 또 블로그, 유튜브, 이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대중들도 개인의 일상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에서 영웅으로 그리고 인간 개인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개인의 발견 그리고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예인과 스타들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신비 전략을 추구하지만은 지금은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게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용어이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이버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초연결, 초지능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빅브라더와 빅마더 출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빅브라더라는 것은 이제 영국의 소설가인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건데, 그 이제 1984년 거기서 이제 독재자 빅브라더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 이제 이 절대 권력이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인간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카타르 정부가 그 경기가 열리는 모든 경기장에 1만 5천여 대의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선수와 경기뿐 아니라 관객들 전원 경기장 주변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바로 빅브라더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빅마더입니다. 그러니까 마더. 그래서 이것은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통제하는 그런 부드러운 독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이제 욕구를 미리 간파해서요, 그걸 다 미리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 타깃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이미지와 영상이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빅마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빅마더가 자상하게 제공하는 이런 맞춤형 이제 정보에 의지하게 되다 보면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빅브라더가 행동을 통제한다면 빅마더는 이제 뇌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조건 열광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다주는 명과 암을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 사회는 문화이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군사력과 경제력이 선진국의 잣대였다면 이제 지금은 문화의 힘입니다. 이제 한류의 힘에 대해서는 잘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바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기술과 자본이 인문학과 이제 결합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캐릭터가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오늘날에는 스토리, 그러니까 사연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 승패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광고는 단순히 기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품과 관련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마블 영화가 압도적인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이 그 등장인물마다 이렇게 사연을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해서 마블 세계관이라 불리는 거대한 서사를 창출하는 데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바야흐로 이야기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의 막강한 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은 매력적인 이야기를 찾아내는 데 있게 되고요. 기생충이라든가 미나리가 이제 바로 자본이 아닌 이야기의 힘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중요한 게 바로 고전의 쓸모가 됩니다.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대중들의 검증을 거친 그런 보편적인 정서도 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행을 쫓기보다 이런 고전을 많이 들어야 하게 되겠고요. 어떤 신화, 또 소설 등의 고전 서사,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 고전 문학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제 신인류의 탄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이제 뜻하는 이 포노,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를 합친 말인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노모포비아라고 해서요. 노 모바일 폰, 바로 포비아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불안해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 보면은 아무리 핸드폰을 꺼놓으라고 해도요.
늘 그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정도로 휴대폰이 정말 없으면은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휴대폰이 갖는 문제점을 우리가 좀 역으로 이용해서 이런 강의 시간에도 오히려 휴대폰을 활용해서 이거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와 결합한 새로운 인간형을 말합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듯이 뭐 600만 분의 사나이라든가 터미네이터, 로보캅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포스트 휴먼의 어떤 징후를 알리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사회는 이런 포스트 휴먼이 바로 새로운 인간형으로 등장을 하게 돼서요. 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인간형에서는 이제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대개 괴수라든가 괴물 이미지로 이렇게 소비가 되었다면은 이제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바라봤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대에서는 이런 기계와 결합한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랬을 때 과연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제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인문학이 관심 가져야 될 지금 여기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어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이 심화되는 것을 이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문학은요, 이런 인간의 어떤 고독, 이런 것들을 인간의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됨을 즐기라고 말하는 게 인문학이고요. 뭐 저도 이제 근간에 오우화라고 해서 이제 나는 나를 벗삼는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인문 저술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인문학에서는 홀로됨을 불안해하기보다 이제 이런 홀로됨을 즐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오히려 거꾸로 이런 관계과잉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자. 그러니까 과거의 웰빙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늙고 잘 죽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시대이고요. 그랬을 때 고전 인문학의 어떤 가치가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제 노자와 장자라는 책들은 그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요, 이 정체성의 혼돈과 진리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이라든가 미추의 구별이 무의미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별을 바라보던 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욕망에 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자아 찾기, 또 나 찾기, 우리 것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간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어떤 전통 문화라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해지게 되고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또 우리 고전에서는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에 이용되는 바람에 좀 어떤 차별이라든가 권위주의를 낳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원 텍스트의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되게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충분히 우리가 한번 배워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은 전문가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역설적으로 지구 환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산업이 멈추자 환경이 개선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과 경제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구 환경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고민에 대해서도 우리 인문학이 대답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윤리,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어떤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내쫓고 또 인간을 대신할 거가 되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는 경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어떤 뭐 드론 산업이라든가 또 헬스케어 산업, 사물 인터넷, 로봇 자동화 뭐 이런 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이 드론 산업이 전쟁에 이용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되는 거고요. 또 로봇 자동화는 일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건 클라우스 슈밥의 기술적 리셋이라는 책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런 알고리즘은 정보 제공에 편리함을 주지만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또 우리는 어떤 사이보그 인간,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각종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 인문학이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의 고갈과 미래 에너지에 있어서도 이 제러미 리프킨의 이제 그 책인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핵심이 있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만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나라가 특히 뭐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4위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 중요성이 부각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심에서 이제 저탄소, 친환경 저탄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연료 전지 산업, 뭐 바이오 에너지,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거 단순하게 과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인문학이 충분히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이 세대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60세대 이상은 유교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좀 특수합니다. 40, 50대는 근대 어떤 세계의 그런 어떤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요. 지금의 MZ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서로 다른 그런 문화가 같이 어울려져 살아가다 보니까 세대 갈등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인 정보와 자본의 이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빈부의 양극화와 심화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러한 간격을 좁히는 노력과 고민도 인문학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게 인문학이 추구할 이상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아 실현과 세계에게서는 제가 오드리 헵번의 말을 통해 대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드리 헵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나이가 들면은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한 손으로는 자기의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의 이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적 세계관을 넘어서 이태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 좀 이웃과 함께 즐기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이런 도서관 인문학이 이웃과 동네를 배움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여민동락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인데요. 이제 조화롭게 하지만 부동, 같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짓지 않는다, 패거리 짓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과 태도를 우리 인문학이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좀 아까 그 욕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간이 너무 무한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저는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삶과 본질을 성찰하면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사회를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 보편의 그런 인류의 생명, 인권, 공생, 다양성, 공감 이런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실천적인 역할을 우리 인문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거대 담론이 희미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상과 개인의 관심을 두는 시대입니다. 근데 개인과 일상에 대한 관심이 단순 소비와 흥미 위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요. 어떤 인간다움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외로움, 소외, 또 늙어감, 죽음에 대해서 인문학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인간만의 공간이 정말 아닙니다. 지금은 반려동물 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물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존재가 어울리는 이런 생태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 재난 인문학이라고 해서요, 어떤 전쟁이라든가 질병
또 환경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과 공생의 공동체인데요. 이제 이 기류의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의 어떤 표어가 이제 지금 기류의 인문학이었다면은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함께 걷는 인문학이 되어야 할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뭐 주변에 정말 노숙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소외계층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 개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개념도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인간, 남성과 여성, 정신과 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이 근대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립하고 갈등이 되었지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것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고 함께 걷는 길을 모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 인문학도 함께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떤 그 인문학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밀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 속에 있는지, 인문학의 역할이 무엇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 분 발표가 다 끝났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